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구급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단원 이제 지방행정론에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지방행정론의 내용은 국가직 시험에서는 2문제,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에서는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뭐 국룰이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2문제는 꼭 나온다. 그러니까 10점을 이 부분에서는 항상 좀 준비해야 된다. 요걸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행정론의 내용을 얼마나 잘 정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 10점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마지막 단원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살펴보실 것이 아니라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방교행직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지방행정론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지방행정론은 앞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전체적인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응축시켜가지고 쏟아놓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내가 충분히 잘 배워왔나, 이해를 잘 하고 있나, 요거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지방행정론까지 내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번을 더 내용을 한 번을 더 살펴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70번 문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그랬는데 뭐는 인정 안 되는데 자치사법권만 인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치입법권이나 자치행정권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법권은 인정이 되고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내용은 일단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겠죠? 2번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 심의 확정하는 권한이 아니라 편성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렇죠.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그랬는데 자치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입법권을 지방의회만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보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다음 4번.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일단 지금 제시해준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렇다고 광역자치단체냐? 그렇지도 않아. 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인데 지금 앞에서 봤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단층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4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70번의 정답,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미국 애들이 너네 나라 전체 주가 몇 개야? 그러면 50개라고 딱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야 너네 나라
지방이 몇 개야? 그럼 광역자치단체가 17개야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운다? 이거는 사실 조금 약간 조금 민망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27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이제 자치사무, 고유사무라고 얘기한 자치사무와 더불어서 이제 국가의 위임을, 국가가 위임해주는 위임사무가 있는데 이 위임사무에 이제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 위임사무 두 가지가 이제 나누어져 있죠. 단체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일이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일이기도 한 그러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행하는 사무를 이제 단체 위임사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관 위임사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심부름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1번, 지방의회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 조례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관 위임 사무는 이제 심부름 시킨 거니까 심부름 시킨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는 것 되게 조금 약간 웃긴 일이죠. 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건소의 운영 업무와 병역 자원의 관리 업무는 대표적인 기관 위임 사무이다. 그랬는데 보건소의 운영,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병역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중앙정부의 일이죠. 중앙정부의 일이면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라 단체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옳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중앙정부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합법성, 다음에 합목적성, 그 다음에 예방 차원의 교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들죠. 그런데 이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는 이제 일을 하고 나서 그 한 일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 목적에 부합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고, 그러니까 사후적 통제가 되는 거고요. 예방 차원의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지금 뭐 잘못되고 있는 것을 좀 바로잡는 사전적 통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전적 통제를 하고 하는 것은 기관 위임 사무에만 한정이 된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합법성과 합목적성 두 개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맞는 얘기죠. 그냥 심부름 시키는데 심부름 값을 심부름 시킨 사람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71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건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라 단체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의 내용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27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지방재정의 세입 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재원 가운데에서 재정 내용 가운데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직접 벌어들일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자주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세나 그다음에 세외 수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자주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1번 지방교부세. 이 지방교부세는 지방에서 지방 정부에게 이제 중앙 정부가 부여하는 교부금이죠. 의존 재원에 해당이 됩니다. 1번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재산 임대 수입. 재산 임대 수입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일이죠. 그래서 세외 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 수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이제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교부금을 우리가 교정교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고보조금 역시 어떤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는 의존재원의 한 종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272번에는 자주재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2번이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재정의 세입 항목 가운데에서 이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각각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요거를 이제 좀 분명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이제 27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내용 살펴보면요. 자,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다음, 가까운 지방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까운 지방 정부라고 얘기했으니까 상급 지방 정부보다는 하급, 그러니까 상급 자치단체보다는 하급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일을 할 때에는 하급 자치단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상급 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이 하급 자치단체가 뭐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이제 보조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없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 이 지문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조금은 아쉬운데, 자, 1번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 보충성의 원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급자치단체에게 업무를 부여해주고 하급자치단체가 업무 역량이 만약에 부족해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상급자치단체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원칙을, 지방분권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번이 가장 가까운 이야기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2, 3, 4번이 다 조금 떨어져 있는 얘기라서 1번이 답이기는 한데, 지금 포괄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도 한번 살펴볼까요? 포괄성의 원칙은 일단 연관되어 있는 사무, 그러니까 그 사무만 넘기지 말고 그 사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무를 같이 묶어가지고 넘겨라. 이게 이제 포괄성의 원칙인 거고,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치단체 간의 균형, 자치단체 간의 차등을 두지 말고 이제 가급적 업무를 배분할 때 균등 배분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평성의 원칙이고요. 다음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배분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낫겠어. 간단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조금 분량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부여가 되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냐, 요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 경제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73번에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보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그 보충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기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보게 되면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교부금이다. 이제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1번.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죠. 지방재정을 좀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과 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생활비 보태주는 뭐 이런 정도의 돈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번. 대표적 지방세로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만 구성된다. 그랬는데 지방세는 아니죠, 일단. 지방세는 아닙니다. 지방재정이라고 보면 맞지만 지방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만 구성된다. 그랬는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 다음 부동산교부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고, 다음 소방안전교부세는 이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이제 45%를 이제 교부세로 내죠. 재원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라고 하는 말도 일단은 틀렸고, 재원을 이야기할 때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라는 말이 또 빠져 있기 때문에 2번은 이제 답이 아니다. 옳지 않다. 2번은 이제 2번 옳지 않은 걸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지만 옳은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보통 교부세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 재원이다.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법령의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된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장을 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붙인 단서 조항이죠. 왜냐하면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소방인력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라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274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교부세의 항목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그 재원, 각각의 지방교부세가 어떤 재원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부여가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두실 걸 강조드리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들 잘 생각해 두시면서 내용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75번 볼게요. 앞에서 봤었던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문제가 지금 또 나와 있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단체 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 위임 사무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요거는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의 법령상의 정의 분명하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단체 위임 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 위임 사무의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 3번. 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관 위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위임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이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정도는요, 지방 예산이 들어가면, 그 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가 관여할 수 있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관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이제 고유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지만 이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반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4번. 단체 위임 사무의 예로는 예방접종, 보건소의 운영 등이 있고 기관 위임 사무의 예로는 국민투표 사무, 선거 사무 등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종류별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275번에 옳지 않은 내용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제 27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주민참여수단은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우리 많이 봤었죠. 조례제정 개폐 청구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 예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 참여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19세 이상의 주민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앞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이제 18세로 내려가지만 지금까지는 19세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정당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정당의 의석이 배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직능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환 대상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문제, 이거는 정부 구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와 관련된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거, 이거는 지역 주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은 청구를 할 수가 없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참여수단과 관련된 문제는요, 상당히 지금 최근에 시험에서 많이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 시험 내용들, 각각의 주민 참여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정리를 해둬야 하느냐 하는 것 좀 고민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좀 정리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법령의 내용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77번 문제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를 물어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본 패턴이 이제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의 경우에 죄다 걸려 넘어졌던 문제들이기도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자, 지방선거가 최초로 실시가 된 건 1952년이죠. 이승만 정부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부터 출범해가지고 1960년 4월 19일 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까지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52년도에 치루어진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부에서 시행이 된 것이 맞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죠. 다음 2번.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장면 내각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지방자치제가 운영이 되다가 19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중단이 됐죠.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차 개정 헌법 내용에 다시 지방자치제가 명시가 된 다음에 1991년도 3월 26일 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이제 부활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61년도 군사 쿠데타로 중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부터 이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91년도에 지방선거가 부활이 된 것이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이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때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려요.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95년도에 실시가 되죠. 95년도 6월 27일 날 처음으로 이제 동시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95년도가 언제냐? 네, 문민정부 시절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문민정부 시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이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는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집권을 했기 때문에 3번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다음 4번.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정당 공천제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답이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제 이 지방선거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방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 연도로 기억을 해뒀단 말이죠. 52년도, 61년도, 91년도에 부활돼서 95년도에 이제 지방 동시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까지 연도로 기억을 해뒀는데 지금 물어볼 때는 그 당시에 집권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용들이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저처럼 나이를 먹었으면 그래도 기억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숫자 그냥 우리가 그냥 한국사 시간에 어떤 사건들 일어날 때 연도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학의 내용도 그렇게 연도를 암기하는 식으로 기억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어떤 연도에 누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인가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라가 돌아가는, 쉽게 말해서 꼬라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면, 그런 것들은 좀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고사장에서 나와서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암기 위주의, 대비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거다. 그 점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7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구역을 이제 벗어나서 복수의 자치단체, 복수의 행정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우리가 광역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맞는 얘기죠? 1번 맞습니다. 다음 2번.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주민의 생활권은 행정권보다는 넓으니까 넓게 이제 영역을 확보하는 거 필요하죠. 다음 3번.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예요?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 단가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단가는 줄어들어서 이제 정부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광역행정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장점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7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복수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같은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79번 문제 살펴볼게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보시죠.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 보시면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그렇죠. 뭐 이 이외에도 뭐 조례제정 개폐 청구권, 뭐 주민참여 예산제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 있습니다. 물론 주민소송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소송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다음 3번.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가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주민투표권이 부여가 되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만 19세. 앞으로 이제 바뀌는 법에서는 이제 그게 조정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만 19세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27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방자치법이 전면으로 개정이 됐어요. 지방자치법이 전면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주민 참여 요건도 변화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2022년도에 시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지금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한테는 그 내용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8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에서 자주재원,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벌어서 충당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요게 이제 재정 자립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보죠. 재정 자립도는 세입 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자주재원이라고 얘기했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 자립도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건 의존재원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방교부세를 증액한다고 해서 재정 자립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교부세를 증액하게 되면 재정 자주도는 올라가겠죠. 일반 재원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건 자주재원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 하니까 늘어나도 자주재원이 늘어나야 되지 이 일반 재원, 의존 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하등의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는데 자, 그렇죠. 재정 자립도가 일단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이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재정 건전성을 보려고 하면 이 뭐 재정 자주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이 내용들을 봐야지 뭐 벌어들이는 돈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실질적인 재정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국세, 지방세 이전은 재정 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지방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자주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가운데서 지방세 비중이 2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재정 자립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제 1대1 정도가 돼야죠. 5대5 정도가 딱 되는 게 적합한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냥 8대2 정도의 수준으로 지방세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이 280번의 내용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라든지 재정 자주도라든지 재정력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8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 또 주민 참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뭐 한 번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봅니다.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랬는데 주민투표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들어가게 된 것은 1994년이 아니라 2004년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음 2번.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된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3분의 1이 이제 4분의 1로 바뀌죠. 4분의 1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제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 아래에서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2007년도였나요? 2010년도였나요? 그 무상급식,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실시 주민투표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죠? 당시에도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제 주민투표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실시가 됐던 적이 있죠. 3번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4번.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인도 주민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내용도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28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할 때는 이제 이 문제는 답이 없는 내용이 된다. 그런 점도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8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지방자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의 이념, 관련된 내용은 전래건설, 고유건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단체자치, 주민자치의 개념들도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봅시다. 자, 1번.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고유권의 인식으로 보죠. 단체자치가 전래권의 인식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게 맞는 내용 같습니다. 1번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 2번. 주민자치는 지방 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바뀌어 있죠?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단체자치가 지방 분권의 이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번 다 틀린 얘기예요. 다음 3번.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 통합형을 채택한다. 이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주민자치에 있어서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이제 좀 달궁달궁하는 기관 통합형을 채택하지만 단체 자치에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게 된다. 3번도 지금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 2, 3번은 전부 다 앞뒤가 바뀌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사무 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가장 옳은 내용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의 사상적 이념, 계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8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이거는 대부분 나와 있는 국회의 규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번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위원회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의 사직을 논할 때에는 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부 동수가 됐을 때에는 부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의장이 이제 표결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부 동수가 됐을 때에 한해서 의장이 이제 표결권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캐스팅 보트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칙도 같이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8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뭐 캐스팅 보트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행정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뭐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8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뭐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뭐 나와 있는데 아는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1번부터 봅니다. 정부의 직접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어떤 단체를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을 통해 가지고 제공이 되는 서비스들이 여럿이 있죠. 뭐 생활쓰레기 수거도 그렇고, 뭐 사회복지사업 운영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과잉 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 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이게 이제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네,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사용자 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요거는 뭐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나는 산은 보라고 있는데 산은 뭐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왜 내가 국립공원 관리비를 내야 돼? 내 세금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좀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용자 부담 방식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사바스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자원봉사 방식은요, 대표적인 민간 위탁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민간 위탁의 방식이니까 이거는 정부가 결정을 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바꿔놔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8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지방행정론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그 특정 지역에 한정을 해가지고 응축시켜서 표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공급의 방식에 대한 내용은 1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것과 동일한 얘기가 이제 지방 정부에 빗대해 가지고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냥 그러한 점들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지방행정론이 범위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범위에 들어가시는 사람들은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응용해서 그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지막 문제 살펴봅니다. 285번 문제 살펴보시죠.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 다음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이제 4가지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답이 딱 나와.
조정교부금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 조정교부금은요, 일단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지방교부세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는 교부세거든요. 근데 조정교부금은 뭐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한테 주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방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85번의 정답은 3번 조정교부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교부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신다면 지방교부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부탁해 19번째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채 20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보는 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뭐 앞서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직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무원 시험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를 새로운 걸 알려고 한다기보다 지금 알고 있는 걸 다지는 그러한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뭐 기본서를 처음부터 뭐 읽을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상황들을 다지는 차원에서 내용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합격을 부탁해 19번째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회 다음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